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진짜 너무 속 터지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다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화내고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에 파도처럼 제게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글을 쓰려고 다시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데도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동갑내기 남편과 둘이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애 이야기를 해봤자 남들과 다를 거 없이 2년 정도 만났고 서로 hun기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글쎄, 애진옥에 이런 집안인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헤어지고 피했을 텐데 다시 생각해도 바보 같았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가의 축복 아래 결혼을 했어요. 시댁은 강원도 아주 시골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는 거리가 멀고 차편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1년의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이외에는 잘 가지 않았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래왔기 때문에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는 저희보다 5살 많은 신우가 있었습니다. 신우는 글쎄요, 자주 만난 적이 없었던지라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을 했죠. 저희가 결혼할 땐 이미 시집을 가 있었고 명절이고 생신이고 그저 시댁의 얼굴만 비추고 사라진다고 들었던 터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한창 깨를 볶던 신혼 시절이었죠. 그래봐야 맞벌이였던지라 남들이 생각하는 신혼부부만큼 깨를 볶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랑 남편은 대출을 끼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신혼인데 집부터 사는 게 서로 좀 부담이기는 했으나 워낙 지역이 좋고 재개발의 여지도 있어서 투자 겸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참 내 집이 생기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갚아야 할 대출금이 막막했지만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맞벌이 부부의 장점이 월급이 2번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정말 오롯이 우리 집이 되어 있겠지. 몇 명을 낳을까 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부동산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은 무조건 오른다 사더라 하시길래 믿고 산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시는 어머니 덕에 추천으로 사두었던 땅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 땅은 결혼 전에 투자 목적으로 사둔 땅이었는데 남편은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 팔기에는 애매한 땅이라서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냅두는 땅이었거든요. 아무튼 저희 둘 다 직장이 서울이니 당연히 서울로 터를 잡았던 것뿐인데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서울에 터전이 있으면 당연히 집도 서울이어야 하지 않나요? 강원도로 오지 않고 친정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었다면서 시댁을 무시하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집 살 때 이런 한 푼도 보태준 게 없으면서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지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강원도로 가면 당장 직장은 어떡합니까? 직장 때려치고 강원도로 간다고 치면 그럼 대출금은 누가 갚아주겠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시댁 식구 어렵다지만 시대도 바뀌었고 할 말은 하고 지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저희 직장은 어떡해요? 당장 강원도로 오라는 말씀은 좀... 여자가 무슨 직장이야. 집에서 내조를 해야지. 그럼 저희 대출금은 그이 혼자서 갚으라는 소리예요? 아니, 너네 집 부동산 한다더니 땅도 조금 없드냐? 벌써부터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거야 지금? 꽤나 부자인 척 하길래 집도 턱턱 사주는 줄 알았더니 대출이라니. 알고 보니 남편이 대출받아서 산 집이라는 말도 안 했더라고요. 저는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 걸 어쩌겠어요? 부루마블도 아니고 팔겠습니다 하고 바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보고 남편이랑 같이 강원도로 발령받아서 오면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찼습니다. 발령이라는 게 제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쓰잘데기 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싫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어머님께서 저런 식으로 우기면 전화도 안 받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께서는 틈만 나면 제게 전화를 해서 주말에 강원도로 오라고 했습니다. 강원도도 춘천이면 지하철이라도 타고 가죠. 무슨 감자밖에 없을 것 같은 시골에 살면서 매주 주말마다 안 오냐 하시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남편에게도 제가 몇 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자기, 결혼 전에는 1년에 서너 번만 갔다며? 근데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셨나. 아무래도 며느리 자주 보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자기가 워낙 싹싹하게 자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내가 바보야? 나를 예뻐해 주시는 거랑 부려먹는 거랑 구별도 못하게? 부려먹다니,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인터넷에나 보던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소리를 제가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제 편이 아닌가, 정말 말 그대로 남의 편인가 싶었죠. 얘야, 우리 밭에 구황작물 캐야 하니까 주말에 오거라. 저 주말에 특근 있어서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이 말 들어보니까 주말에만 일일 알바하는 청년들이 마을회관 가서 신청하면 온다던데. 그렇게 해보세요. 얘야, 다음 주에는 우리 마을 이장님 생신이라 잔치가 있는데 와서 일손 좀 거들거라. 저희 친척 오빠 결혼식이라서 거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설마 연고도 없는 어머님 댁 마을 이장님 생신 챙겨드리느라 친척 결혼식에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시죠? 얘야, 이제 여름인데 강원도는 시원하니 주말에 와서 우리 밥도 좀 차려주고 쉬다 가거라. 저도 서울이 너무 더워서 그이랑 주말에 펜션으로 놀러 가려고요.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근교에 여행이라도 다녀오셔요. 저는 아주 눈치가 없는 척하면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런 레퍼토리도 많지 않아서 매주 주말마다 피해 다닐 순 없겠더라고요. 남편 눈치도 솔직히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루는 큰맘 먹고 남편이랑 그 먼 강원도 산골까지 찾아갔습니다. 제가 오니 마치 벼르고 있었던 사람처럼 온갖 소일거리를 다 들고 오시는데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시래기를 말리자고 일일이 손질해서 넣어놓으라고 하질 않나. 매운 고추씨를 빼야 된다면서 눈물 콧물 다 쏟다 못해서 매운 기에 피부까지 따갑게 만들기도 했고요. 반나절 놀다가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몸빼 바지 쓱 던지면서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이랑 산책한다고 나가버리고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제가 평일에는 직장 다니면서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는 여기 와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몇 달은 잠잠해지겠지 싶어서 꾹 참았습니다. 몸빼 바지를 입은 저를 보고 한바탕 크게 웃은 남편에게 조용히 눈으로 욕을 했더니 입 다물더라고요. 설마 자고 가려는 생각인가 싶었는데 남편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더니 저녁은 언제 먹냐고. 진짜 저 주둥이를 꼬매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된 거 성심성의껏 밥상이나 차려보자 싶어서 시골 된장 구수하게 된장찌개 끓이고 각종 나물들로 무침도 하고 선물로 사간 고기도 양껏 구웠습니다. 남편과 아버님은 맛있다고 엄지척 올리시면서 식사 잘하는데 어머님만 깨작깨작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 된장을 얼마나 풀어넣은 거냐? 찌개는 도무지 짜서 못 먹겠고 나물들은 손맛 하나 없이 싱겁고 고기는 이렇게 설렁설렁 구워서 핏물 다 나오는데 역해서 이걸 우째 먹어. 이 고기는 진짜 비싸고 좋은 고기라서 살짝만 익혀 먹는 거예요. 된장찌개는 밥 비벼 먹기 딱 좋은데 나물은 제가 손맛이 좀 부족하긴 한가 봐요. 우리 아들이 매번 이렇게 맛없는 밥상을 끼니랍시고 먹었을 거 생각하니 내 속이 다 분하다.
그러길래 네가 강원도에 집을 얻었으면 내가 요리도 가르쳐주고 살림도 가르쳐주고 했을 거 아니니? 저는 그 말이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굳자 남편이 숟가락을 놓고 시어머니께 애교를 떨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여보가 나한테 얼마나 맛있게 밥 해주는데. 나는 아주 간이 딱 좋은데. 물론 나물이야 우리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지. 안 되겠다. 내가 한 달에 2-3번씩 반찬해서 가져다 주고 너희 집 가서 자고 올까? 내가 차려준 밥이 훨씬 맛있지. 역시 세월의 손맛은 따라가기 힘들지. 아가, 내가 이제 가서 반찬도 해주고 살림도 좀 살펴주고 하마.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죠. 말이 좋아 반찬 들고 오신다는 거지 제 살림 하나하나 뜯어보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저는 싫다고 거절도 못하고 아주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끼리 스스로 해야 나중에도 서로 맞추기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노력해서 잘 해볼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즐겁게 주말 보내셔요. 완곡한 거절이었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은 듯 궁시렁거렸습니다. 남편도 이때다 싶어서 주말에 우리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면서 어물쩍 넘겼죠. 참 눈치 없는 남편이었지만 이때만큼은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주말이 지나가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 안 간다고 자꾸 이런 식이면 명절에도 안 가겠다고 해버렸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사위 어색하고 불편할까 전화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인데 먼저 찾아가 본 적도 전화 드린 적도 없으면서 저만 일방적으로 효도해야 되는 게 어이가 없잖아요. 남편도 제가 성질내면 무섭다는 걸 알아서인지 더 이상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의 오라고 말하는 전화도 무시하고 일만 열심히 하며 살다가 명절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허리에 붙일 파스까지 단단하게 챙기고 강원도로 내려갔어요. 반나절 허리도 못 펴고 제사상에 올릴 반찬에 전에 과일 깎고 방앗간까지 다 다녀오고 나니 밤이더라고요. 제사상 차려서 절하는데 집으로 누가 쾅쾅거리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조상님이 살아 돌아오신 줄 알고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근데 그건 신우이였어요. 뭐야, 제사 지내는 중이었어? 배고팠는데 잘 됐다. 절 다 했으면 나 이거 먹어도 되지? 멍 때리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인사도 없이 먹겠다 하고는 제사상에 올린 음식들을 손으로 막 집어먹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께서 신우의 등짝을 한 대 때리셨죠. 하지만 신우는 왜 때리느냐고 콱 쏘아붙이더니 계속해서 제사상에 있는 음식들을 퍼먹었어요. 어느 정도 배가 불렀다며 배를 팡팡 때리면서 나왔어 하고 그제서야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보다 살도 더 찐 건지 목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더 시댁에 가지 않고 왜 친정에 먼저 왔니? 윤서방은? 윤서방 그 자식 말도 꺼내지 마.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는. 아니, 왜 윤서방이랑 싸웠어? 싸우긴 뭘 싸워. 이혼했어. 뭐라고? 아버지 귀 먹었어요. 이혼했어, 이혼. 도장 꽝 찍어서 내가 이제 명절에 갈 시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정 왔지. 나 짐도 다 싸들고 왔어. 아직 내 방 있지? 신우는 자기가 원래 쓰던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 안에 있던 잡동사니들을 다 거실로 끌고 나왔어요. 아니, 왜 내 방에 매주를 띄워놔? 냄새. 나 이제 여기서 지낼 거니까 뭐라 하지 마요. 나 쫓아내면 어디 갈 데 없어. 아니, 왜 이혼했는데, 어? 아니, 잠깐, 아예 서류까지 다 정리된 거야? 그런 거 아니고 홧김에 이혼하자고 한 거면 가서 빌어. 그러자 신우가 서류 하나를 들이밀더라고요.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걸로 왜 거짓말을 쳐? 이혼했어. 저는 명절에 일어난 아주 빅사건이다 싶었죠. 왜 이혼했는지 궁금했는데 차마 올케가 그런 걸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모양새 빠지게 할 순 없어서 궁금한 거 꾹 참고 기다렸더니
멍하니 있던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누나, 왜 이혼했는데? 말해서 뭐 어디다 써? 바람이지. 내가 진짜 그 더럽고 치사한 새끼를. 아무래도 신운의 전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한 것 같았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던 제게 아주 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 네가 강원도에서 뭐 해먹고 살겠니? 여기는 직장도 없고 뭐 알바할 자리도 없다. 너 그러지 말고 기훈이 따라서 서울 가. 기훈이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우를 지금 우리 집에 데려가라는 소리인가요? 라는 말이 목구멍 끝까지 나왔지만 꾹 삼켰어요. 일단 이성을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심호흡을 한 채 남편을 바라보았죠. 기훈이 너도 누나 내칠 생각하지 말어. 네 누나 그래도 시집 가기 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했던 거 알지? 서울 가면 여기보다야 훨씬 살기 좋으니까 일단 기반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너네 집에서 있게 해라. 그래, 내 생각에도 이혼까지 해서 이제 혼자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기훈이네 집에 가 있으면 안심이라도 되지. 며느리가 또 알뜰살뜰 챙겨줄 텐데 말이야. 우리 딸 구박하지 말고 밥도 잘 챙겨주고 그래야 된다. 알았니, 아가? 저희 의견을 다들 안 들어보시고 정하시는 거예요? 왜? 옳게. 내가 가는 게 불편해? 나도 엄마 아빠 말 들어보니까 여기 산골에 박혀서 빈둥빈둥 하는 것보다야 서울 가는 게 낫겠다 싶은데. 나 나름 전문직이었어. 취직하기 어렵진 않을 거야. 서울엔 또 일자리도 많고 교통도 편하고 하니까 내일 집에 갈 때 나 좀 태워가. 다짜고짜 통보를 해대는 턱에 제가 방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던 남편이 꺼낸 말은 아주 반전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방 하나 남으니까 거기에 일단 지내는 걸로 하자. 누나가 돈 좀 모으면 그때 원룸을 어떤지 해서 나가는 걸로 하면 되겠네. 오케이, 콜. 결국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서울로 가자면서 차에 냅다 짐을 실어버리는데 제 이성은 가출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었고 남편은 또 거기서 눈치 없이 악소리를 내더라고요. 꼬집어. 아니 내가 언제 꼬집었다고 그래? 시부모님께서 저를 빤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발뺌을 했죠. 신우는 제 눈치가 어떤지 빤히 아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차에 타더라고요. 갈 때 휴게소 들릴 거지? 나 호두과자랑 알감자 사 먹게. 저희는 그렇게 휴게소까지 알차게 들러서 서울에 왔습니다. 냅다 방 하나를 차지하더니 잘 테니까 밥 차리면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슨 몸종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우라통이 터지는 거 뭐 어쩌겠습니까? 머리채 잡고 싸울 것도 아니고 그것도 시댁 식구인데 내쫓을 수도 없어서 참았어요. 그래도 6개월 안에는 나가겠지 싶어서 지옥 같은 생활 조금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참았죠. 명절이 끝나고 저도 직장인이니까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아침에 간단하게 토스트 해 먹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안이 개판인 겁니다. 진짜 빨래가 수두룩하게 쌓여있고 점심 먹은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요. 남편이랑 구워 먹으려고 사다 놨던 소고기도 야무지게 먹었는지 빈 꽉만 쓰레기통에 담겨 있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언니, 아무리 그래도 드신 건 정리를 하셨어야죠. 내가 오늘 좀 바빴어. 거기 빨래 보이지? 내가 며칠 동안 가방에 넣어놨더니 냄새 나더라. 그것 좀 빨아놔. 내일 입을 옷이 없어. 신우는 그 한마디 띡 던지고는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빨래통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신우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글쎄, 제가 회사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에 오면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으로 고스톱을 치고 있지 않겠어요? 어머, 그게 제 노트북이에요. 일할 때 쓰는. 그냥 방에 굴러다니던데. 내가 좀 쓸게. 내가 컴퓨터를 못 챙겨왔어. 거기에 업무 자료도 있어서 안 돼요. 이리 주세요. 자료? 아, 무슨 폴더에 서류 이렇게 써있던 거? 내가 게임 깔아야 되는데 용량이 없어서 그거 지워버렸는데. 저는
정신이 가출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연간 계획이며 재무제표도 들어있었고 회사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도 백업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신우가 지워버렸다는 말에 놀라서 신우를 밀치고 노트북을 살폈어요. 정말 깨끗하게 지웠더라고요. 저는 일할 때 쓰는 중요한 자료인데 그걸 지우면 어떡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그냥 지우고 쓰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고작 고스톱 치느라 지금 제 업무 손실이 어떤지 아세요? 나 기훈이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쓰라길래 쓴 거야.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에게 슬리퍼를 집어던졌어요. 너 지금 내 동생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내 노트북 써도 된다고 했어? 누나가 인터넷으로 뭐 좀 할 거 있다고 해서 쓰라고 했지. 왜 오자마자 슬리퍼를 던지고 그래? 무슨 일 있어? 고스톱 게임 하시느라 내 업무 서류를 다 포맷해버렸어. 이거 어떡할 거야? 내 자료들 다 어디서 복구하냐고. 옳게. 웃긴다. 그거 회사 가면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걸 개인 노트북에다가 저장해두면 안 되지. 옳게 횡령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저는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슬리퍼를 던졌다고 화가 난 남편은 신우 말에 동의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자료면 미리 USB에 넣어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차피 저 혼자 쓰는 노트북이고 업무 이외에는 쓰지 않아서 안일하게 생각했었죠.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2배 더 보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신우짓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실 개수구에 자기 머리카락이 잔뜩인데 그거 하나 제대로 치우지도 않았고요. 설거지는 당연하고 밥 한 번 차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우리가 퇴근하고 오면 오늘은 뭘 먹을 거냐고 배고프다고 빨리 밥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놀고 먹고 하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보태는데 밥까지 차리라고 하니까 정말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빨래를 돌리는 건커녕 빨래통에 빨래를 내놔도 양말은 다 뒤집어져 있고 흰 옷이고 검은 옷이고 속옷이고 다 한꺼번에 섞어놓고 팬티에는 생리가 묻어있는데도 떡하니 펼쳐놓았더라고요. 아니, 생리대도 제 거 가져다가 팍팍 쓰는데 진짜 하나하나 아까워서 미치겠더라고요. 언니는 취업 준비하고 계신 거 맞아요? 내가 왜? 아니, 취업할 거라고 서울 와놓고서는 내가 왜? 라고 묻는 게 정상입니까? 결론은 취업 준비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약속하셨잖아요. 서울에서 취직하고 싶다고. 그래서 보증금 얻을 동안만 우리 집에 있기로요. 취업이 뭐 그렇게 쉽나? 그러니까요.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죠. 준비도 안 하고 맨날 고스톱만 치고 있으면 취직이 되나요? 아니 올케.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가족끼리? 너네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구 하나 들었다고 뭐 생활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 기훈아, 네 마누라가 이러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나가기라도 해야 되니? 그래, 당신 생활비도 그동안 넉넉하지 않았어? 우리가 둘 다 돈도 벌고 하는데 누나가 뭐 먹으면 얼마나 먹고 전기랑 물 쓰면 얼마나 쓰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는 낮에 집에 그동안 없었으니까 쓸 일이 없었지. 그 신우는 맨날 있잖아. 맨날 고스톱 치느라 노트북 쓰고 덥다고 선풍기 꺼내 틀고. 그거 해봐야 얼마나 쓴다고. 그냥 내가 밥도 대충 있는 걸로 알아서 먹고 할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아니 그렇게 신경이 쓰면 용돈이라도 주고 말하던가. 제가 용돈을 왜 드려요? 도대체 언제 나가실 거예요? 이거 봐. 나 내쫓는 게 목적이었네. 아니 내가 무슨 잔소리를 했어 어쨌어? 내가 신우짓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래? 어차피 내 남동생네 집이고 방도 하나 남고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남는 방 아니에요. 저희 애기 가지면 애기가 쓸 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뱃속에 애라도 들었니? 애도 없잖아. 이럴 때만 애 타령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애 가져라 할 때는 돈 벌어야 돼요 하더니 속 보인다 너? 그러더니 아주 앞으로 힘들게 해줄 수도 있다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진짜 고구마 한 200개는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온 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누나 고집은 절대 못 꺾는다면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솔직히 말을 더 심하게 한 사람이 누군데 제 탓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제 식구만 싸고 돌면 이혼해. 저는 아주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시골 분들이셔서 아들내미 이혼한다고 하면 뒷목은 잡으실 것 같은데 남편은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저런 신우랑 계속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면 이혼밖에 답이 없긴 했고요. 남편은 콧방귀를 끼면서 마음대로 하던가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해본 말인 줄 아는 거겠죠.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우방을 열고 잠깐 나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신우는 고스톱 치는데 방해를 한다면서 투덜거리고 다시 나왔어요. 뭐 하셨어요? 이제는 그런 걸로 코투리 잡으려고? 내 탓 아냐? 남편이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고 나한테 들켰고 그래서 이혼했어. 그럼 위자료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간녀 소송도 당연히 하셨을 거고요. 그러자 신우가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위자료까지는 생각 못했는지 남편이 신우를 채근하더라고요. 그래. 받았어. 3천 받았다 3천. 그 돈 다 어쩌시고 돈 없어서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3천만 원이면 월세 보증금 하고도 남아요. 아니 나는 뭐 돈 쓸 데가 없겠어? 누나, 솔직하게 말해. 돈 다 어디다가 썼어? 어디 빚이라도 있었어? 아니면 뭐 명품 중독이야? 아니야. 고스톱 하느라 썼어. 저거 돈 충전해서 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따면 진짜 현금으로 바꿔줘. 내가 아주 크게 한번 따려고 싹 다 꼬라박았는데 휴지돼서 사라진 거지. 누나 미친 거 아니야? 이제부터 언니도 저희 집에서 생활하시려면 생활비 보태세요. 신우는 그 말에 아주 곡소리를 내면서 가족끼리 너무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당연히 수중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생활비를 보탤 수 없겠죠. 그러면 취직이라도 하던가. 한심하게 위자료 받은 거는 전부 도박에 날리고 이러는 꼴이라니. 제가 한심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신우에게 쏘아대니 신우도 열이 받았는지 두고 보라고 했지?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울면서 서러워서 못 살겠다는 둥 며느리가 이래도 되냐고 시댁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소연을 하더니 시어머니께서 당장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오겠냐고 자러 갈 준비를 했어요. 저는 내일도 출근을 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1시에 소란스러워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께서 진짜 오셨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자다 깨서 깜짝 놀랐고 씩씩거리는 시어머니가 저를 확 밀치셨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신우는 안 자고 있었는지 거실에 나와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수치심과 더불어 억울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것이 우리 기정이한테 무슨 짓이야? 뭐? 생활비를 보태라고 해? 너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한다고 강원도도 안 내려오면서 무슨 우리의 돈까지 받아쳐먹으려고? 저는 무슨 죄가 있어서 신우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설거지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자기가 씻고 나온 머리카락 정리 한 번을 안 하는데 저는 무슨 몸종이에요? 뒤치다꺼리만 해주게. 생활비 내라는 게 왜요? 놀고 먹으니까 못 내는 거지. 취업 준비도 안 하고 위자료로 받은 3천만 원도 고스톱에 꼬라박는 사람인데요. 어머님이 데려가세요. 제가 사실만 말하자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갑자기 주저앉아서 엉엉 우시기 시작했어요. 신우와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편을 들더라고요. 너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것도 남도 아닌 우리 엄마한테.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도 이혼남 될 줄 알아. 이혼이라는 말에 시어머니께서 욕을 한 사발이 뱉으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와중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전화를 걸자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무슨 일이냐며 한달음에 신혼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고 시어머니와 신우도 씩씩거리고 있고 남편은 일 크게 만든다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 꼴을 보고 너무 열이 받았는지 저한테 싹 다 이야기하라고 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부터 시작해서 신우가 우리 집에 온 것까지 빠짐없이 일러 바쳤습니다. 이런 망할 집구석을 봤나? 당장 이혼해.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합니까? 누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우리의 머리털 다 뜯어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경찰 안 부른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아십시오. 참나. 그럼 이혼하더라도 할 건 확실하게 하자. 너 그 땅값 많이 올랐더라? 그것도 반반하는 거지? 땅? 무슨 땅? 내가 깜빡 속았지 뭐야.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제 명의로 땅이 있더라고, 하남에. 알짜배기라서 값도 엄청 올랐던데 그것도 반으로 나눠. 아니, 그건 우리 딸 시집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왜 나눠? 재산이 있는 거 숨기고 대출받아서 집 샀잖아요. 그 땅만 팔았어도 대출금 안 갚아도 되는 건데 속인 게 맞으니 내놔야죠. 그거 팔아서 내 피부 관리샵 내면 되겠네. 그러면 이혼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샵 운영하면서 수익금 나면 생활비 내면서 여기서 살고 나 취직도 하는 거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언니 머리에 똥만 가득 찼어요? 내가 그걸 팔아서 왜 언니 가게를 내줘요? 우리 집 대출금도 갚고 있는 마당에. 요망한 기집애. 재산이 있으면서도 그게 아까워서 숨기고 우리 아들 뼈 빠지게 일한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라고 시켜? 아들만 대출금 갚았나요? 저도 같이 갚고 있거든요. 이 집 공동명의예요. 아주 개판으로 싸움이 나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말렸습니다. 어차피 결혼 전에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정 그러면 변호사라도 선임하겠다고 했어요. 시골 분들이니 변호사 이야기 나오자 시어머니께서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친정에 가 있을 테니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말했다시피 집은 공동명의니까 이혼해도 딱 반으로 나눠. 팔아서 대출금 갚고 남은 돈 반으로 가르자고. 알겠어?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짐을 싸서 친정으로 피신했고요. 다음날 정신이 들었는지 미안하다고 잠이 덜 깨서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다고 비는 남편에게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친정까지 찾아와서 빌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소금을 뿌려 쫓아냈고요. 합의 이혼 안 해준다는 말에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정기간 동안 협의가 잘 돼서 아파트는 제가 말했던 대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맘 같아서는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싶었지만 그러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포기했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와 저를 붙잡으려던 남편을 뿌리치고 똑똑히 들으라며 말했어요. 너랑 살았던 그 3년 남짓한 시간이 아주 지옥이었어. 너네 누나한테도 가서 전해. 그깟 인터넷 고스톱에 3천만 원을 쓸 정도 도박 중독이라고. 그거 꼭 치료받으라고. 알겠어? 저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차에 올라탔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핸드폰 번호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편 번호도 차단해버렸고요. 시댁과 관련된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솔직히 회사까지 찾아오진 않을까 한동안 겁먹고 조용히 지냈는데 그런 몰상식한 짓까지는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돌아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연애하는 기간 동안 신혼생활 하는 동안 참 좋았었는데 역시 고부간의 갈등은 이겨낼 수 없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아예 소식을 끊고 지내다가 우연히 제가 지역 맘카페 공고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오랜만에 카페 글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주 낯이 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우의 이름 권기정이었어요. 권기정 피부관리샵을 고발합니다. 라는 글이 있어서 홀린 듯이 들어가 보니 정말 신우가 피부관리샵을 냈었더라고요. 무슨 돈이 있어서 피부관리샵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파트를 판 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아파트 급 처분하고 대출금까지 갚고 나누느라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2억 정도는 수중에 들어왔었거든요. 그 돈으로 신우가 원하던 피부관리샵을 차려줬나 봅니다. 하지만 글 내용은 썩 좋지 못했어요. 피부갈굼 소독도 제대로 안 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녹이 쓴 기구도 있었다. 화장품도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제품이 아닌 어디 시장통에서 팔 법한 싸구려 크림으로 관리하더라. 그러면서 돈은 비싸게 받았다. 관리를 하러 가서 오히려 피부염에 걸렸고 결국 보건소에 신고까지 해서 지금은 영업 정지 상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영업 정지를 한 달 처분받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다시 오픈하면 그 가게는 절대 가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지역 맘카페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 밑에 댓글들이 수십 개가 달렸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저도 그 샵 다니고 나서 피부에 트러블이 엄청 생겼어요. 거기 피부관리샵 사장이 싸가지 없는 걸로 엄청 유명해요. 거기 피부관리샵에서 피부 완전 망가지고 저 그래서 소송하려는데 참여하실 분? 소송 관련 댓글에는 밑으로 쭈루룩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소송 걸자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말해 뭐 하겠어요. 결국 샵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 샵을 차리느라 돈도 날리고 빚만 잔뜩 얻어서요. 저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났나? 저희 회사 앞에 전 남편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몇 개월 만에 보는 전 남편은 아주 바싹 말라서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저를 보고는 황급히 달려오더라고요. 아버지께 호출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싹 마른 꼴이 또 불쌍하게 느껴져서 이야기만 잠깐 하자는 말에 근처 커피숍을 갔어요. 내가 아주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너와 함께 살았던 아파트도 날리고 모든 걸 다 처분하고 보니 너의 소중함이 느껴지더라.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되겠니?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죽어도 너랑 합칠 마음 없고 너 도와줄 마음도 없어. 너 지금 신우가 피부관리샵 했다가 망해서 돈도 잃고 빚만 생겨서 이러는 거 아니야? 제가 한 말에 아주 전곡이라도 찔렸는지 뜨끔하더라고요. 너 그걸 어떻게 알아? 혹시 지역 맘카페며 보건소며 신고한 게 너야? 이건 또 무슨 애먼 사람 잡는 소리야. 나도 며칠 전에 맘카페에서 글 본 거야. 내가 너나가 샵을 차렸는지 망해버렸는지 사실 알게 뭐니? 너 정말 지독하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았던 정이 있고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딱 봐도 내 하남 땅 팔아서 도와달라고 찾아온 건가 본데 절대로 너 도와줄 맘 없고 너랑 이렇게 얼굴 보고 있는 것도 거북해. 다신 나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떼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커 같은 가족들은 맘카페에서 제 핸드폰 번호를 찾았는지 저한테 연락을 계속 하더라고요. 내가 서울 산다고 욕심 안 낼 테니까 내 동생이랑 다시 재결합해. 다시는 도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렴. 너네 아파트 팔았던 돈 그거 가지고 있지? 우리 좀 빌려다오. 저는 2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전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화가 나서 답장을 하려고 문자 메시지를 열었는데 전 시아버지의 부고 문자였습니다. 전 시아버지는 신우가 보증금 좀 해달라고 하도 바락바락 물고 늘어져서 무리해서 집 담보로 1억을 대출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신우가 고스톱을 친 거였어요. 돈 다 날리고 찜질방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다가 못 버티고는 시댁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혈압이 올라 그 자리에서 쓰러졌답니다.
평소에 심장 혈관 쪽에 문제가 있었던 터라 혈관이 떡하니 막혀버렸고 시골 동네라 응급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대요. 구급차를 타고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구구절절 설명해주면서 장례 날짜와 발인 날짜를 보내는 남편도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신우 도박 좀 고치라고 했더니 결국 도박으로 이렇게 가족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네요. 저는 솔직히 시부에게도 좋은 감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슬프거나 비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구구절절 사연을 보낸 것도 결국 부조금 많이 내라, 돈 좀 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자에 적힌 계좌로 부조금이라고 딱 10,000원 송금했어요. 제가 10,000원 보낸 걸 봤는지 전 남편이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를 걸고 문자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전화 받으라고 난리쳤지만 깔끔하게 무시해줬습니다. 다음 날이 주말이라 맥주 한 캔 딱 마시고 속 시원하게 잠이 들었죠. 얼마나 꿀같이 잠을 잤는지 꿈도 안 꾸고 잤습니다. 솔직히 시부가 저주하러 꿈에 나타날까봐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현관이 소란스러워 나가니 어머니께서 씩씩거리시더라고요. 손에 바가지 하나 들고서요. 무슨 일이냐 여쭈어 보니 전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다더라고요. 어떻게 있는 사람이 더하냐면서 부조금 10,000원 낼 수가 있느냐고 돈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열이 받은 어머니께서 무려 바가지에 변기물을 담아 확 쏟아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변기물을 확 부어버리고는 자식 잘못 키운 죄는 부모가 받는 거라고, 내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아주 엄포를 놨다 하시고는 걸레로 현관을 청소하시더군요. 그 뒤로 정말 뭐가 무서운 건지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후에 들리는 소문에는 신우의 망나니 짓이 소문이 나서 남편이 이혼당한 거라고 회사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라네요. 간간히 지역 맘카페에도 아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혼이라는 인생의 오점이 남았을지언정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확실히 너무나도 열받는 이야기죠? 화나는 일은 여기다 다 풀어버리시고 우리 행복한 일만 생각하도록 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참 저한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솜씨 없는 글을 써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집안의 재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재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조 때부터 땅을 사뒀고 건물을 올렸고 지금은 그 땅값과 건물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별다른 노력 없이 재산을 불린 그런 집안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형제 자매도 없는 외동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얼마나 금지옥엽 귀하게 키우셨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철도 좀 없고 돈도 물 쓰듯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하나뿐인 딸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죠. 저도 돈 쓰는 맛에 노는 걸 좋아해서 결혼이라는 걸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부모님은 제가 혹여라도 마음이 바뀔까 연애하는 것도 상당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애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저한테는 남자친구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얼굴도 야금야금 각종 시술을 했던 터라 스스로 꽤 예쁘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비싼 돈 주고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서 운동도 했고 매일같이 다이어트 식단으로 식사를 채웠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자인 셈이죠. 제 남자친구는 저의 절친의 오빠였습니다.
얼마나 절친이냐면 서로 서랍에 속옷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절친이었어요. 철없이 놀러 다니는 데만 힘을 쏟는 저와 달리 똑부러지고 공부도 잘했던 친구였기에 저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고요. 제 절친의 말이라면 썩은 땅이라도 믿고 사실 분들이었죠. 처음 절친의 오빠와 사귀게 된 계기는 별것 없었습니다. 그냥 오빠가 저를 마음에 든다고 했고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졌던 터라 한번 만나나 보자 하는 마음에 소개를 받았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얼굴이 전부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저에게 엄청 자상하게 대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을 홀랑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친구와 오빠 사이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원래 남매라는 게 서로 물어뜯는 재미로 산다고 하던데 이 남매들은 서로를 못 챙겨서 안달이 난 것 같이 굴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한 남자친구를 6개월 이상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오빠랑은 벌써 2년 가까이 사귀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친구네 집은 솔직히 잘 사는 축에 끼지도 못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함에서 조금 덜 사는 수준? 아버지께서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신 그런 집이요.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제가 몇 번이나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친구 자존심에 그건 싫었나 봐요. 딱 잘라 거절하기에 저는 대신 맛있고 비싼 밥이나 사주고 말았죠. 친구는 학원을 다니면서 하루 종일 공부했지만 저는 비싼 과외를 받고 추천서를 돈 주고 사서 대학을 가고 뭐 그 정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차이를 친구가 자격지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와 나는 수준 차이가 나는 거다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줘서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제 자랑을 많이 했죠? 이제부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무렵 친구네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 수입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친구는 대기업고 살 길이 막막하니 대기업 취업 준비를 그만두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월급 차이가 대기업과는 꽤 났지만 일단 일을 하면서 재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쯤에서 친구 오빠랑 저랑 소개팅을 했고 사귀게 되었고요. 친구 오빠는 몇 년을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뒷바라지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시험 공부에 필요한 인터넷 강의도 결제해주고 문제집이나 교재 같은 것도 제 카드로 샀고요. 오빠가 공부하느라 외적인 것에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다니는 청담동 고급 미용실에 데려가 이발도 시키고요. 옷도 허름한 옷 입으면 인물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명품 같은 것도 팍팍 사주곤 했어요. 어차피 제 거 사는 김에 사는 거라 별로 아까운 마음은 안 들었고요. 그렇게 2년을 만나는 동안 오빠는 2번의 시험 탈락을 겪어야만 했죠.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탈락만 할 거면 다른 걸 해봐라 했지만 오빠는 지금 생활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요. 친구가 벌어오는 돈으로 내 식구가 먹고 살면서 다른 필요한 것들은 제가 오빠를 위해 돈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데이트 비용도 단 한 번도 오빠에게 내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저를 위한 마음이 가득한 오빠를 보면 사랑을 듬뿍 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지금 저희 집 재산은 제가 이렇게 펑펑 써도 티가 안 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년을 만나다 보니 오빠네 집에서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포즈를 받긴 했는데 제가 꿈꿔왔던 노을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티파니 반지를 받는 게 아니라 고작 모텔 방을 풍선으로 꾸며놓고 결혼해 줄래? 들은 게 끝이었어요. 그래도 뭐 저를 위해 큰돈 썼다면서 어디서 샀을지 모르는 다이아 반지도 들고 오긴 했더라고요. 뭐 3부쯤 되려나?
손가락에 끼우면 티도 안 날 것 같았지만 멋쩍어 하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도 2년 동안 연애하면서 참 행복했었거든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뭐랄까 기대했던 프로포즈와는 전혀 달랐지만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집에 와서도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반지 자랑을 했어요. 축하한다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상당히 뾰루퉁해 계셨습니다. 그 반지 알도 안 보이는데 그런 걸 받고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에 드는 반지야 다시 사면 되지? 보니까 집안 수준 차이도 좀 나는 것 같고 딱히 직장도 없다던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차피 아빠가 준 건물도 있고 지금 나 돈 쓰는 거에 문제 하나도 없잖아요. 나 결혼하면 설마 카드 뺏어가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는 집 아들이랑 결혼해야 나중에도 잘 먹고 잘 살고 하지 않겠냐 이거지. 저는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괜히 심통을 부리는 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엄청나게 서운하다고 나중에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셨지만 결혼이라는 것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불도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반대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결혼 준비에 돌입했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위 울리진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해주고 아껴주겠습니다.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는 저희 집에 와서 몇 번이고 인사를 드렸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마음도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꽤나 서운하신 마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는지 오빠를 향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올해 안에 결혼하는 건 양보 못해. 내년 5월에 하도록 해. 내년 5월까지는 1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빠는 올해 안에 꼭 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도 사실 긴박하게 준비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에 찬성을 했죠.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저에게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으면 쿨하게 그만두라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결혼은 하겠다고 마음먹고 준비를 시작하면 파혼하고 싶을 때 용기가 안 생기는 법이라고 하시면서요. 언제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말라고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오빠가 인사를 왔으니 저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는 명품 투피스를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 들러서 드라이까지 하고 갔죠. 친구네 집은 처음 가보는 거라 솔직히 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보다 더 가정 환경이 좋지 않더라고요. 군데군데 곰팡이 쓸어있는 벽지에 방은 그래도 3개가 있었지만 오빠가 사용하는 방은 정말 작아서 옷방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은 방이었어요. 오빠는 저에게 침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다른 건 필요 없어서 이 방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우애 좋은 남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빠가 더 큰 방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동생을 위해 양보한 거니까요.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친구는 야근을 해야 된다고 저에게 미리 연락을 해주었어요. 집에 가서 인사 잘 드리라면서 화이팅이라고 문자도 보내주었고요. 은근 제 편을 들어줄 친구가 없으니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온 한우 세트를 사들고 방문을 하니 어머니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니,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인사를 드리러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안 그래도 매번 명절마다 우리 딸 통해서 선물 보내줘서 고마워. 배고프지? 어서 밥 먹자. 저는 밥 먹자는 말에 좁디 좁은 식탁에 앉았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빠가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는 가정부 어머니께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사내 진미를 다 모아서 음식을 차려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음식이 고작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 김 같은 게 전부였습니다. 간만에 요리하려니까 삭신이 쑤시더라. 설거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밥 먹고 좀 쉬어. 저는 오빠의 말에 2번 놀랐고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 결혼을 위해 인사를 드리러 온 손님인데 설거지라뇨. 저는 집에서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입주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야식까지 꼬박꼬박 챙겨주시니까요. 거기다가 일도 하지 않으시는 가정주부인데 김치찌개 끓이시고는 삭신이 쑤신다고 하시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릇에 이도 나가고 생각보다 더 어려운 형편인가 싶어서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 정말로 설거지를 하러 가는 오빠를 보면서 나도 도와야 하나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앉아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냉큼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에게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듯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간만에 설거지하느라 고생하겠네. 저에게 설거지를 하라는 의미인가 싶었지만 아버님께서 기침을 하자 어머님의 볼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낡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과도를 지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며느리 과일 얼마나 예쁘게 깎나 한번 보자. 저는 과일도 제 손으로 깎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과일을 깎아본 적이 없다고 과도를 어머니께 다시 쥐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용히 사과를 깎아내었어요. 어머, 얘 과일 깎는 것 좀 봐. 이렇게 깎으면 뭐 먹을 게 있겠니? 아깝게 껍데기에 살이 다 붙었네. 아휴, 과일도 하나 못 깎아서 어떡해? 저에게 핀잔을 주문 어머님의 말에 제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죠. 거기서 당당하게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요 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너무 되바라진 모습 같아 보일까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제가 깎은 사과를 드셨어요. 깎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갈변된 사과를 드시면서도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만 입술을 삐죽이셨죠. 설거지를 끝내고 온 오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부모님과 나누고 저는 끼어들지도 못해서 조용히 과일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인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오빠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가 있어서 차를 끌고 왔지만 오빠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운전해서 가면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귀찮게 데려다 준다고 해서 됐다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예, 시간이 늦었는데 어딜 데려다 주고 온다는 거야? 늦은 시간에 혼자 가는 남의 딸은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으셨나 봐요. 나 어차피 차 가지고 왔으니까 혼자 가도 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가 있어? 어떤 차? 너네 집 꽤 잘 산다고 했지? 갑자기 물어보는 시모의 말에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렇게 면전에 대놓고 우리 집 잘 사냐고 물어볼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랑도 오랜 시간 알아왔으니까 대충 들어서 알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 내가 대충 듣긴 했는데 그래도 본인한테 듣는 게 더 정확하니까. 건물이 몇 채나 있다고 들었는데 맞지? 네. 저는 대충 대답하고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제 반응에 오빠가 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굳이 아파트 입구까지 따라 나와서는 사과를 했어요. 네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질문을 좀 생각 없이 하신 것 같아. 벌써부터 가족같이 생각하시나 보다. 우리 자기 점수 많이 따서 좋겠네. 저는 오빠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서 점수를 많이 딴 거라고 하니까요. 저는 오늘 즐거웠다고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께서 은근 궁금해하는 눈치셨지만 솔직히 말해봐야 흠만 될 것 같아서 잘 먹고 잘 쉬다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이제 별 문제 없이 결혼 준비만 하면 되겠지 했던 제 생각은 아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꾸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에게 돈 가지고 훈수를 두기 시작한 거였어요. 예, 네가 이제 내 며느리가 될 거니까 솔직하게 한마디 해도 되겠니?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니, 너 지난번에 집에 올 때 입었던 옷, 그거 땡땡 명품 브랜드 옷 맞지?
그렇게 자꾸 사치 부리다가는 버는 족족 옷 사고 가방 사는데 다 나가지 않겠니? 우리 아들이 이제 공무원 되면 공무원 월급으로는 상상도 못할 건물들이잖아. 저는 제 카드를 사용해서 사는 물건들인데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해서도 물려받은 제 건물들에서 나오는 월세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렇게 살 건데 말이죠. 나는 그런 가방이 하나도 없는데 며느리만 그렇게 좋은 거 들고 다니면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한테 대접도 하나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결론은 저에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솔직히 못해줄 이유가 없긴 했죠. 하지만 말을 곱게 하지 않으니까 그럴 마음이 좀 사라지기는 했죠. 평소 같으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본인 부모님 이야기니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저는 결국 오빠와 함께 시어머니께 드릴 가방을 사러 쇼핑을 갔습니다. 오빠는 자기 돈 아니라서 그런지 이것저것 비싼 가방들만 보더라고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면서 시어머니께 드릴 가방과 스카프, 드릴 지갑과 벨트를 샀습니다. 제가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시댁에 방문하자 정말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얘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네가 나 기살려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근데 여기 브랜드보다는 V 브랜드가 더 비싸지 않니? 저는 선물을 받아놓고도 약간 투정을 부리는 모습에 미간이 살짝 구겨졌습니다. 그런 저의 표정을 보고 오빠가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했어요. 가방 모델마다 가격은 다 달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점수 따려고 사온 건데 그렇게 표현해야겠어요? 아니 뭐 내가 뭘 어쨌다고. 아무튼 고맙다 얘. 안 그래도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잠깐 앉았다가 가라.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커피를 타주시더라고요. 믹스커피지만 워낙 달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난번에 왜 건물 몇 채 있느냐고 물어봤었잖아. 거기 혹시 비어있는 자리도 없니? 아마 지금은 없을 거예요. 계약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은 자리는 있고요. 그래? 그럼 잘 됐다. 알다시피 우리 딸이 혼자 벌어다가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고 있잖니. 하루 이틀 미안해야지 원. 그래서 말인데 나랑 바깥 양반이랑 가게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며느리 좋다는 게 뭐야. 자리 하나만 내줘. 건물에 임대를 달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보증금도 못 주긴 하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장사하면서 너네가 우리 용돈 주고 생활비 보태주고 하면 노후 준비는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우리 노후 준비하라고 크게 한 방 싸줘도 되고. 저는 갑자기 저에게 노후 준비를 운운하며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부모님 잘 만난 덕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자식 둘 다 성인으로 키웠으면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에게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게 그것도 아직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차도 여러 대 있다던데 맞지? 저는 평소에 차를 참 좋아해서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으면 리스로라도 꼭 끌어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3대 정도 있었고요. 네, 차 몇 대 있어요. 아니 우리 차가 벌써 16년 가까이 된 경차거든. 15만 킬로 이상을 타다 보니까 글쎄 차가 너무 낡았지 뭐야. 끌고 나갔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사고 나면 자식들이 걱정이지 뭐.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새 차 하나 해주는 게 어때? 새 차를요? 응. 이왕이면 새 차가 좋지. 내가 봐둔 모델이 있거든. 핸드폰으로 전송해둘게. 저는 당황했어요. 솔직히 저한테 차를 바꿔달라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적어도 몇 천은 들 텐데 신혼집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저런 걸 요구하다니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차가 좀 오락가락 하길래 불안하긴 했는데 사고 나기 전에 바꾸는 게 현명하긴 하지. 오빠마저도 차를 바꿔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저는 마지못해 일단 알았다는 행동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고민하다가 결국 제 차 중에 국산 세단 하나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차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차였지만 지금 새 차를 계약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았거든요. 명의는 바꾸지 않고 보험만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바꾼 뒤 차를 가져다 드리니 시어머니께서 상당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 차 우리 타라고 준 거니? 네, 국산차 모델 중에서는 고가 세단이고 배기량도 좋고 관리하시기도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보험도 제가 받고 나서 바로 타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시고는 집으로 획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차 한 잔 먹고 가라는 소리도 없이 그러셔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일단 차도 해드렸겠다. 이제 혼수만 제대로 준비하면 되려나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오빠에게 넌지시 신혼집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어디로 해주신대?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해주셔? 혼수는 내가 다 해갈 거고 차도 드렸잖아. 원하시는 명품들도 싹 선물로 드렸으니까 집은 해주셔야지.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던데? 와, 진짜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하더니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집 봤지?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 하신 거. 그러는 와중에 집까지 해달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러면 집까지 나보고 하라는 이야기야? 지금 너도 돈 가지고 유세 떠는 거야? 솔직히 나는 우리 사이에 돈 문제로 이렇게 싸움이 난 적 없어서 이 상황이 너무 지치네. 당연히 집은 너희 집에서 해주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깨를 축 늘리는 오빠의 모습에 저는 미안한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오빠의 말 맞다나 제가 훨씬 잘 살고 있으니 사랑만 있다면 누가 집을 해오는 게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명의도 제 명의로 두면 되는 것인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빠에게 인색하게 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상당히 불편해하셨습니다. 아무리 집에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이것저것 다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해달라고? 어차피 제가 살고 있는 집도 평수 넉넉해서 신혼집으로 꾸미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기운 집안에 시집 보내는 것도 속이 터지겠는데 그래도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어찌 반대를 하겠니? 속상해 하시면서도 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침대나 가구를 바꾸기로 결정하고 오빠와 함께 혼수를 보러 다녔어요. 결혼식까지는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신혼집부터 새로 꾸미기로 결정했지요. 가구를 보고 살림을 보러 다니니 또 신이 나더라고요. 항상 새 물건을 구입할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세탁기도 바꾸고 냉장고도 좀 더 큰 걸로 바꾸기로 결정하고는 혼수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 가전이나 혼수 볼 때는 어른들이랑 함께 다니는 거야. 저는 신이 나서 백화점 가전 매장을 쭉 훑었습니다.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를 한창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냉장고를 막 어루만지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냉장고 엄청 좋아 보이지? 네, 근데 너무 커서 신혼 살림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신혼집 말하니? 우리 집 말이야. 냉장고 바꾸시려고요? 여러 개 사면 좀 싸게 안 해주겠니? 너 신혼 가구 바꾸는 김에 우리 집 냉장고도 좀 바꿔주렴. 저는 거기서 우뚝 멈춰서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빠 입에서 나온 말이 가관이었어요. 차도 있던 거 줬으니까 돈 아꼈잖아. 냉장고 하나 바꿔드려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차값 생각하면 훨씬 싸게 먹히는 장사 같은데. 그래, 너 외제차도 2대나 있다면서 굳이 우리한테 국산차 준 거 아니니? 굳었으니까 그걸로 냉장고나 한 대 사줘라. 이 김치 냉장고랑 세트인가 본데? 저는 냉장고에 흠뻑 빠진 시어머니를 두고 오빠를 잡아채서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아? 냉장고까지 사달라고 하는 건. 그리고 외제차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야? 그거 유지할 수 있는 돈은 있고? 그 정도는 네가 좀 챙겨줄 수 있는 거잖아. 결혼도 코앞인데 그 공무원 시험 때려치고 취직할 생각이나 해. 저는 오빠에게 딱 잘라 이야기했고 더 이상 오빠는 냉장고를 사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하다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시댁에 점점 질려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연락이 뜸했던 오빠는 갑자기 저에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다는 이유였어요. 친구가 이번 달에 돈 나갈 일이 많아서 생활비를 적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제 친구가 진심으로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어 집에서 한량처럼 놀고 있는 식구들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는 사실이요. 저는 오빠에게 제 카드를 한 장 주었습니다. 한도가 얼마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카드이지만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울먹이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글쎄 카드를 긁어도 너무 긁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백화점에 뭘 샀고 하루 종일 카드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내역에서 또 한 번 깊은 빡침을 느꼈죠. 어머님께서 가지고 싶다던 냉장고를 결제한 내역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지금 내 카드로 냉장고를 산 거야? 지금 내 카드 내역 일일이 확인한 거야? 그게 왜 오빠 카드야, 내 카드지. 문자 알림 오는 거 몰라서 그래? 생활비가 모자라다더니 웬 냉장고를 긁어? 우리 집 냉장고가 많이 낡아서 고장이 났어. 급하게 사느라 어쩔 수 없이 네 카드 좀 썼어. 미안해. 그래도 카드 한도 자체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서 일단 넘어가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제일 열받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시점 청첩장이 나왔고 저는 청첩장을 돌리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슬슬 지인분들께 청첩장을 나눠주겠다고 하셨고요.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 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예, 바쁘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용한 점집에 갔는데 네가 남자가 많아 보인다고 하지 뭐야? 너 사주 좀 불러봐라. 내가 제대로 점 한번 쳐야겠다. 아니다. 그러지 말고 안 바쁘면 나와. 나랑 우리 도령님 만나러 가게. 어머님, 저 천주교 신자라서 사주 같은 거 안 봐요. 지금 벌써부터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말이 우스워?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요. 절대로 사주만큼은 보지 않습니다. 너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속옷도 맨날 야시러운 것만 입는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결혼하기 전에 다 정리해. 분명 도령님께서 너 남자 많아 보인다고 했었다고. 그게 다 그런 데서 보이는 거 아니겠니? 아니 무슨 도령님이 제 속옷을 본 것도 아니면서 저런 식으로 저를 음해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냉장고 사건 이후에 시어머니와 연락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남자가 많아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예의 없게 행동하시니까 더 싫더라고요. 점점 전화에 대고 잔소리하는 것도 질려가서 휴대폰을 슬쩍 귀에서 떼고 딴짓을 하고 있는데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한테 들으니까 너 한 남자를 오래 못 만난다고 하더라. 나중에 바람이라도 피면 위자료 아주 단단히 준비할 거야. 알겠어?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제 절친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는 거 정상일까요? 저는 청첩장을 모조리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간 것만 해도 얼마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무려 갖은 명품들에 차도 한 대 들였고 신혼집도 제 명의의 집에서 시작하기로 한 마당에 거기에 냉장고까지. 오빠는 그 와중에도 뭘 하고 다니는지 제 카드로 사치를 부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시작이 절친의 말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시니 저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껏 지친 목소리로 저의 전화를 받더라고요. 너 도대체 집에다가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닌 거야? 내가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고 다녔다는 거야? 뭔데 다짜고짜. 어머님께서 내가 무슨 야한 속옷을 입는다는 둥, 한 남자를 오래 못 만난다는데 바람피며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하라는 둥,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나도 처음 듣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어머님께서 너한테 들었다고 이미 다 말씀하셨어. 친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그렇게 입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 너 여태 연애했던 사람들 6개월 이상 만난 거 본 적 없고 속옷도 야한 거만 입는 거 내가 모르겠어?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니까 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내가 그거 다 알면서도 우리 오빠 소개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제 나 너의 신우이인 거 잘 알지? 인터넷 카페 글만 봐도 신우이한테 밉보였다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너한테 잘해야 되니?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마. 시집살이 제대로 당하고 싶어서 그래? 청첩장도 나온 마당에 이제 와서 파혼이라도 하게? 파혼하면 너네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는 거 몰라서 그래? 저는 제 절친이 왜 저한테 이렇게 날카롭게 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단짝이고 영혼까지 나눴다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저 이렇게 나를 세우니 서운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유일하게 제가 믿고 의지했던 자격지심 없던 친구였으니까요. 내가 너한테 무슨 실수라도 했어? 갑자기 왜 이래? 솔직히 너무 서운하다. 뭐가 서운해?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우리 부모님 좀 챙길 줄 알았어. 내가 못 챙긴 게 도대체 뭔데? 부담 주지 말라고 해서 신혼집도 혼수도 다 내가 내 돈으로 했어. 너희 집 냉장고도 내 돈으로 바꾼 거고 차도 들였어. 그것뿐이야? 원하시는 명품들도 다 사다 바쳤는데 내가 뭘 안 챙겼다는 거야? 너 남는 건물 거기에 우리 부모님 가게는 왜 쏙 빼먹어? 우리 부모님 6개월 남은 그 자리에 가게 들어간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었는데. 거기 연장 계약했다며? 거기는 이미 오랜 시간 있던 자리라서 어쩔 수 없이 연장한 거지. 그리고 내 건물 내가 알아서 사용하겠다는데 왜 네가 나한테 화를 내? 내가 좀 알아봤어. 너 가진 건물들 중에 강남에 A타워 있지? A타워는 제가 가진 건물 중에 가장 비싼 건물이었어요.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건물 월세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장사가 조금만 안 돼도 빛나기 딱 좋은 곳이라 웬만한 체인점 아니고서야 입주할 엄두를 못 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딱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거기 1층 전체를 우리 부모님 가게 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월세만 2천인 자리였습니다. 지금 보증금도 한 푼도 안 내면서 월세 2천짜리 자리를 그냥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절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게 다 이런 큰 그림을 위한 건 아니었을까? 나에게 오빠를 소개시켜준 의도가 다 내 재산을 노리고 한 짓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저에 대한 자격지심이 없었던 것까지 한 방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천천히 그렇게 빼먹을 생각이었다면요. 그 자리는 월세만 2천인 자리야. 그러지 말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이 비어있어. 위에 층을 집처럼 쓸 수 있고. 어차피 시부모님 사시는 아파트도 너무 낡았던데 거기로 들어가시면 딱일 것 같네. 경기도 외곽이라고 했니? 너 지금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야? 무슨 가게를 하실 거라는데? 내 강남 건물 웬만한 체인점도 못 버티는 그런 곳이야. 그렇게 큰 자리에 어떤 가게를 내실 거냐고. 당장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할 건데. 그 큰 자리를 단 둘이서 운영하시겠다고? 너 돈 많잖아. 네가 당연히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가게를 할지는 앞으로 천천히 정하면 되지. 저는 할 말 없다고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뒤로 친구가 저에게 두어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무시했고요. 이 정도면 저도 파혼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어요. 절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대로 파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행동에 바로 옮기기로 했어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청첩장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친한 몇몇 지인분께 돌린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말대로 파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께서 집으로 오라고 하셨고 저는 호되게 혼날 각오를 한 뒤 집에 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따끈한 밥상을 차려두셨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안 된다고 하시면서 밥 먹자고 하셨어요. 저는 뜨끈한 쌀밥을 목구멍에 밀어넣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오빠와 시부모님에게도 여러 통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오빠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수신 거부 처리해 두었습니다. 물론 제 절친도 함께요. 그리고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연락이 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할 말이 뭔데? 나도 마침 할 말 있어. 먼저 말해. 오늘 내 동생이랑 통화했다며. 이야기 다 들었어. 아무리 강남 건물이 아깝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경기도 외곽으로 가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건물에서도 월세 많이 받으면서 고작 2천 가지고 쪼잔하게 굴 거야? 저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준 것들을 생각도 안 하고 고작 2천 가지고 쪼잔하게라뇨. 저도 좋은 소리가 나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파혼하자. 뭐? 너 지금 결혼 얘들 장난이야? 파혼이라니.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 오빠는 제 파혼 통보에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웃기게도 제가 카페에 가니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너 지금 뻔뻔하게 파혼이라고 했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남자 생겼지 너. 아줌마, 막말하지 마시고요. 파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일단 내가 준 차부터 내놓으시고 오빠는 내 카드 쓴 것도 내역 정리해서 줄 테니 입금해. 차 줘놓고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우리 차 팔았던 건 생각 안 하고 차를 내놓으라고? 이대로는 파혼 못해. 위자료 내놔. 위자료? 너 지금 나한테 위자료를 내놓으라 했어?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해. 그날은 도무지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느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지인 변호사를 통해서 제 카드를 쓴 내역을 모조리 정리해 소송을 걸기로 했어요. 그간 쓴 내역을 확인하니 무려 4천만 원이나 썼더라고요. 그리고 15만 킬로 주행한 경차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거의 다 쓰러져가는 차라서 그런지 얼마 안 하더라고요. 제가 준 차는 바로 보험부터 바꿔버리고 대리기사에게 스페어 키를 주고 집으로 가져달라고 했고요. 경차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제가 도무지 파혼에 대한 생각을 굽히지 않자 저에게 미안하다고 집 앞으로 찾아와 빌고 있는 오빠에게 경차 차키를 던져주었습니다. 저에게 치사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다음날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도 보냈고요. 당장 돈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오빠네 가족 모두 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울고 불고 빌고 나중에는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경찰을 불러서 해결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아주 강단 있는 결정을 했다면서 칭찬해 주셨고요. 그날을 계기로 하나 배웠습니다. 사람은 급이 맞는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비록 절친을 잃었지만 어차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으니 큰 미련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집을 처분했고 지금 본가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선봐서 그 맞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